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중년기 이후의 건강 이슈와 맞춤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 이후의 영양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 관련 문제는 영양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영양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든지 지방,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다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칼슘, 철, 비타민 그런 것들은 상당히 섭취가 부족하고, 이런 영양 불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건강 문제라고 하면은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그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로 가장 큰 거는 대사 증후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남성은 대개 비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순환기 질환, 여성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 그거가 가장 그 위험 요소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무엇인가?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그 대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항목이 비만 또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고혈압인데요. 예를 들면 비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가면 옛날에는 체중하고 키만 쟀는데 지금은 거의 다 허리둘레를 재고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복부 비만을 말합니다. 비만을 그전에는 체중만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지방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분포에 따라서 복부 비만, 그다음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만성 질환하고 관련되는 것은 거의가 다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복부 비만이 굉장히 그 만성 질환하고 관련이 깊다. 복부 비만을 가장 대표하는 것은 허리둘레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거기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당뇨는 공복기 혈당이 얼마일 때 당뇨인 줄 아십니까? 대개 126mg per 데시리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0mg 이상이면은 대사증후군으로 판정이 되는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혈압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고혈압은 얼마를 고혈압이라고 해요? 위에 수축기를 140, 이완기는 90 이상을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130, 85mg로 5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그 수치를 대체로 보면은 이거는 정상에서 높은 수치를 볼 수가 있겠네요. 질병은 아직 아니고 그 다음에 정상인데 굉장히 높은 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이거가 요즘에는 조금씩 수치가 조금씩 그 기준 수치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전에 WHO에서 이런 판정 기준을 내서 우리나라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복부 비만 외에 스트레스라든가 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부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그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이 다 되는 것이고, 관리가 잘 되면은 정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년기 이후에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기 이후에 영양 특성과 그런 맞춤 영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중년기 이후가 되면은 생리적인 변화인데, 그거는 생리 기능은 다 저하가 되고 노화 과정이 시작이 되고 만성 질환의 위험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생리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를 하고 노화 과정에서 노화 속도는 굉장히 줄이고, 그다음에 만성 퇴행성 질환에 예방하고 그런 영양을 해야겠죠. 그런 영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의 방어력,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맞춤 영양으로 방어 영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 방어 영양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디펜시브 뉴트리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 또 면역 영양의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면역 영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immunity 또는 immune defens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적에 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생리 기능이라고 봐야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적이라는 뭐예요?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미생물, 독소 또는 암세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침입자,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생리 기능을 면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면역력이라는 건 뭐겠어요? 외부 환경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의 능력 또는 힘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면역학에서는 우리 몸을 갖다 호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이게 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그런 생리적 방어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 면역계는 어떤 기관들이 있나 그러는데 이게는 단독으로 형태를 갖춘 기관은 없습니다. 없고 온 몸에 이런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면역계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이거는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세포들하고 그다음에 분비 물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백혈구, 림프구, 대식세포, 형질세포, 비만세포 이런 세포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몸에는 이런 그 방어 면역계에 있어서 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1차 방어선이 있고 2차 방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은 피부, 입, 장, 코, 소화 점맥, 기관 점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2차 방어선은 백혈구, 림프구, B세포, T세포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이렇게 이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 대해서 그 외부 침입에 대해서 체표면에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들어가기 전에 방어를 해야죠. 그래서 그 체내로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구강이라든지 또는 소화관 이런 것들은 전부 체내로 그 혈액 내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화관도 하나의 그 체외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체표면에서 방어하는 걸 갖다 외부 방어, 1차 방어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피부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다든지 각질 형성 또는 상피 세포를 붙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흡기에서는 점막이라든지 점액 또는 섬모 이런 데에서 이런 방어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소화관 점막이나 또는 위액의 산도라든지 또는 점액 또는 장내 미생물, 균총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이런 그 면역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표면에서 1차적으로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거를 갖다 방어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그런 균을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통로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방어선을 일단은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또는 손 씻고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비대면 그는 이해가 되겠죠. 1차 방어선에서 우리 체표면에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이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몸에서 또 나가는 거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마스크를 쓰고 손 씻고 생활 속 거리두기 비대면이 필요한 것이죠. 2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주로 여기 담당하는 것은 백혈구, 림프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게 뭐 어떤 것이 그 병원을 일으키고 어떤 그런 물질의 그런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시하고 방어를 하는 그런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세균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박테리아에 대해서 우리 몸에 백혈구가 다 가서 싸워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고름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이적 면역은 그 이물질이 어디서 그런 우리 몸에 그 나쁜 그 침입을 하나, 세포를 침입하나 이런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특이적 반응으로 그 선택적으로만 그 물질에 대항하는 그런 면역 반응을 말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 거기에 대해서 항체 반응은, 항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항원하고 결합해서 항원을 제거하든지 또는 그 약화시키는 그런 면역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백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방 접종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항원을, 그 병원체의 항원은 아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그 물질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항원을 미리 주사해 가지고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항원이 침입했을 때 빨리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 그걸 갖다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어선에서 필요한 거는 혈장이나 항체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백신을 가지고 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 그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1차 방어선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고 거리 두기, 비대면, 이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그 포스트 코로나 사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워낙은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에서 코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비드 하면 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코로나 19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는 후에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비드 이래서 그 합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에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일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건강, 보건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속적인 생활 방역,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 지키기, 그래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아까 그 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러스는 걸린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또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은 서로 비대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디지털 사회가 되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저와 이번 같이 우리도 이런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 다 비대면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가 팬데믹이다, 대유행이다, 인포데믹 그러면은 거짓 정보의 그 인포메이션이 유행하는 거, 거짓 정보의 유행병. 멘탈데믹 그러면은 그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죠. 괜히 그 사람이 이제 비대면하고 고독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두 가지의 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거짓 정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으로 우리가 이 면역을 해서 퇴치를 해야 되겠고, 거짓 정보는 우리가 마음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문제하고 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주로 모임인데요. 과학기술계에서 지난 7월호에 우리나라는 김치를 먹으니까 코로나에 안 걸린다. 또 마늘이 좋다. 뭐가 좋다. 이런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팩트 체크라고 해갖고 코로나19 예방에는 좋은 음식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음식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 이거는 거의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그 정신적인 문제, 그게 오히려 지금 굉장히 또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가지 이런 권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우리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정상적으로 누구나 겪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서로 이런 그 소통을 어떻게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사회와 소통을 하고 또는 가족 친구들하고 전화나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그런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양에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정말 그런 면역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영양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그 한 가지 식품으로 뭐가 그 해결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 여기서 보면은 미국 영양학회에서 최근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많은 수많은 논문들을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서 정말 그 바이러스 면역 기능이 있다, 증명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추려서 선택을 해갖고 이 5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일과 채소류, 식물성 식품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중년기 이후 고령자들에게 면역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는 이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는 항암작용, 항산화 효과인데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난번에 굉장히 감염 유행을 했을 때 그때 추려 효과와 또 사망률을 상당히 저하시켰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이에요. 아연은 징크라고 하는데요. 아연은 원래 이거는 면역이라든지 항바이러스 면역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영양적으로는 핵산을 합성한다든지 단백질 대사에 가장 크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연이 이제 그 면역 영양소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육류, 간, 굴, 게, 새우 이런 것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식물성으로는 전곡류, 그러니까는 도정하지 않은 그런 곡식류들과 콩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런 항체를 만든다든지 우리 효소를 만든다든지 우리 몸의 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하고 이제 일광역인데요. 비타민 D는 최근에 면역 조절 세포라든지 종양 세포 증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암세포죠. 증식 조절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양소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식품에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버섯류라든지 뭐 몇 가지 외에는 그렇게 비타민 D는 식품에는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피부에서 그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꼭 한 30분 정도는 일광욕을 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을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은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한 면역 영양소를 충분히 포함한 그런 균형 잡힌 식사가 바로 면역 강화 식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영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실제를 한번 보면 면역 방어 영양 아까 중년기 이후엔 방어 영양, 면역 영양하고 같다고 그랬죠. 면역 영양의 패러다임을 보면 성인기의 신체 기능을 최대로 발휘한다. 만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영양 계획이다. 근데 여기 핵심 내용은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 포화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고 건강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성 식품의 위주의 식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사를 해야 하나 보면 식물성 식품에다가 어류, 조류, 저지방 육류, 또 저지방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이 주로 포화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많은 그런 식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식물성만 먹으라는 채식주의하고는 전혀 구별이 됩니다. 식물성 식품은 채소류, 과일류, 곡류, 두류의 그런 섭취를 증가시키고 포화지방을 섭취를 제한하는 이런 단백질, 어류, 조류, 저지방 육류,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식사를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성 식품인데요. 식물성 식품은 그런 필수적인 영양 성분 외에도 식물성 화학물질, 뭐 피토케미칼이라고도 하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리는 많은 종류의 비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건 뭔가 보면은 식물에서 추출한 맛성분, 향기성분, 색성분, 기타 화학성분들이 질병에 예방하고 치료 효과가 있고 그거가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암과 항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명명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로 항산화, 항암, 그 다음에 유사 호르몬과 같은 작용, 효소 활성화, 질병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런 기존식품에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강화를 해갖고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성분, 식물성 성분의 향기 성분, 색성분 이런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색성분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컬러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컬러푸드는 지금 쉽게 모든 채소나 과일들은 컬러를 가지고 있죠. 색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빨강, 그다음에 노랑, 주황, 녹색, 흰색, 검정, 보라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5가지를 미국에서는 여기 보니까요 5-a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꼭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로서리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가지씩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이 5가지의 색채소나 과일을 합쳐서 5가지 이상을 꼭 먹도록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색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근본식품에서 뭐 라이코펜이라든지 캡사이신, 콜세틴, 카테킨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블루베리, 가지 이런 보라색 또는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색채소가 그런 과일이 굉장히 좋다. 그럼 뭐가 좋은가? 그러면 거기는 안토시아노이드라고 하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콩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거기는 기능성 성분 이소플라본이 많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콩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한 게 있어서 한번 이소플라본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면은 이소플라본은 우리 콩 제품 중에서도 검정콩, 서리태라든지 약콩이라든지 쥐누니콩 이런 검정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다 감소한다. 고지혈증 감소, 뭐 동맥경화증 예방 또는 갱년기 장애를 완화하고 또 호르몬 관련 암, 전립선 암이라든지 콩이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암, 여성들에게는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방을 하고 좋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항비만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식품들
식사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합쳐서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타고나기를 약질로 태어났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데 유전적인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유전적인 거는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은 여기 식사, 운동, 휴식, 흡연, 음주 이런 그 생활 습관이 가장 그 영향력이 있고 이게 지금 옛날이라서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더 많은 포션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환경이 좋아져서 지금 그 건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의료 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수명은 굉장히 길어질지 몰라도 그거는 치료를 하는 기 때문에 그런 건강 수명이 그 길어졌다고 할 수는 좀 없죠. 그러니까 그 의료 환경은 10% 정도로 평가가 되고 오히려 지금 환경 문제가 20%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이다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의학계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의 한 분야가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건강 수명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학 분야예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한 걸 보면은 남성들은 생활 습관을 고치니까 개선을 하니까 뭐 건강 수명이 7년이 늘어났다. 여성은 10년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식생활, 운동,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흡연, 음주 이런 거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요. 중년기 이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 영양과 건강한 생활 양식. 그래서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방어 영양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적당한 스트레스, 건강 체중 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중년 이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 영양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요약을 지금까지 강연을 한 거를 1부와 2부를 같이 요약을 해 본다면은요. 올바른 영양과 식품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이란 인체 생리를 이해하고 우리 몸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신체적, 영양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영양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신체의 대사 과정을 이해하고 각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는 적합한 영양소를 포함하는 균형 잡힌 다양한 음식을 적당량 즐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 발육하며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춤 영양이라는 것은 식품 영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인의 영양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식생활 계획이고 각 생애 단계별로 영양 요구량과 이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 맞춤 영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년기 이후의 영양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생리적 기능이 저하하고 또 만성 질환이 유발되기 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맞춤 영양으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어 영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어 영양의 핵심은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포화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이와 함께 건전한 생활 습관 실천이 가장 필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많이 포함한 채소류와 과일류와 함께 면역 영양소인 아연, 비타민 A, D,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한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건강 기능성 물질인 식물성 화학 물질과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 작용을 하고 심혈관계 질환, 성호르몬 관계 암, 또 갱년기 증상, 골다공증 예방, 또 비만 이런 것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년기 이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영양이란 식물성 식품 위주의 방어 영양, 규칙적인 운동 및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꾀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 2부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